쇼! 하루 만에 32곳이 됐습니다.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 나온 농장의 수. 이제는 그 농장의 번호들을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 수 없는 수준이 됐네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충제 달걀 파문 갈수록 태산입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전수조사 알고 보니까 엉터리였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적발된 농장 32곳 가운데 28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는 사실도 큰 문제죠. 먹거리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친환경 인증 제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입니다. 테러의 안전지대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3.4.2 관광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사망자는 13명에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 소식부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스페인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스페인 테러 소식부터 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스페인의 제2도시죠. 바르셀로나 그 중심가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예. 차량이 돌진했고요. 1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 도로 위에 있던 흰색 벤 차량이 갑자기 보도로 돌진해서 그 보도 위에 있던 사람들 속으로 돌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상자 중 상당수가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예.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의자는 잡혔어요? 네, 다행히 그 달아나던 용의자가 2명 붙잡혔고 지금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예. 그런데 곧바로 그 IS가 자신들의 선전 매체에서 IS의 군인들이 바르셀로나에서 공격을 수행했다. 자기들의 소행이라는 거죠.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전 세계가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자행된 테러로 경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사망자들의 신분이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여기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네. 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더 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속보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 네. 일단 두 번째 포인트 가죠.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누란 지위입니다. 누란 지위, 이거는 저 달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험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서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 어제까지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종합을 좀 해보죠. 네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예. 모두 67곳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고요. 예. 그 가운데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은 32곳입니다. 그런데 32곳 중에 28곳이 정부가 보증한 친환경 인증 농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이 얼마나 지금까지의 친환경 인증이 부실했던가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제 정보 발표를 보면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된 농장은 처음에 29곳이었다가 예. 31곳이었다가 다시 32곳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적합 판정을 받았던 농장 10곳이 있는데 이 10곳이 부적합 판정 농장 명단에 섞여서 같이 발표됐다가 예. 정부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고요. 예. 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전수조사에서 일부 농장들은 미리 골라놓은 달걀만 조사 대상으로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을 회관으로 저 달걀 한 판씩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게 어제의 제보였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게 하루 종일 보도가 될 정도로 이 전수조사 엉터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예. 1년 전에 저희 CBS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닭의 진드기를 죽이는 그 살충제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식품 안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손을 놓고 있었다. 그야말로 누란 지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수조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데 과연 이것으로 사태가 가라앉을지 불신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볼까요? 네, 사자성어 한 번만 더 가시죠. 예, 자중질환입니다. 예. 자중질환, 같은 편 안에서 일이 꼬인다 이런 거잖아요. 네, 북핵 위협을 놓고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 느닷없이 주한미군 철수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미국 백악관의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의 발언인데. 정확히 뭐라고 한 겁니까? 언론 인터뷰 발언인데요. 예. 중국이 북핵 동결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는 금기와도 같은 단어였는데 그렇죠. 이것이 깨졌다라는 거죠. 예. 물론 그 아직은 먼 얘기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그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말의 무게감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가가 무더기로 늘어났습니다. 전수 검사마저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충제를 친 농가 입장에서 순순히 갖다 주겠습니까? 소비자들은 그동안 먹은 계란에 살충제가 들어있었던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살충제 달걀. 어제까지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총 32개의 농가가 적발이 됐습니다. 달걀이 워낙 자주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말 상당한데요. 이거는 괜찮냐? 저거는 어떤가? 저희 뉴스쇼 앞으로도 어제까지 쌓인 문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봅니다. 이런저런 궁금증들 풀어보죠. 사회안전소통센터 시민단체입니다. 안종주 센터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청취자들로부터 많이 들어온 질문부터 제가 좀 드려볼게요. 예. 지금 검출된 양 정도라면은 평생 동안 하루 5개 이하만 먹으면 별 문제가 없는 양이다. 성인 남성 한 60kg 남성 기준으로.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참 말하기는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그런 농약들, 예. 우리가 축산 양계장에서 심지어는 21배, 20배 넘는 일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기준치를 그러니까 20배 이게 넘는. 기준치에 어느 정도 넘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른보다 몇 배 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또 힘듭니다. 그렇게 단정할 순 없다. 혹시 껍데기를 씻어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예,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죠. 우리 살충제 성분이 예. 계란에 노른자, 흰자 이런 쪽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익혀 먹어도 소용없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농약들은 이런 열에 안정돼 있기 때문에 예, 열을 가해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살충제 성분이 주로 달걀 노른자에 모여서 흰자만 골라 먹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이번에 검사를 할 때 달걀 흰자, 노른자를 골고루 섞어서 균질화해서 검사를 하는데 예. 달걀 노른자하고 흰자가 특성이 달라서 약간의 농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흰자는 안전하고 이렇다는 것은 조금 그건 아니군요. 잘못된 예. 정보 같습니다. 골라 먹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요, 센터장님, 정말 이번에 소비자들이 더 분노한 건 살충제가 기준치 초과해서 나온 32개 농가 가운데 28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습니다. 이게 배신감마저 든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환경 인증제도가 무늬만 친환경 인증제도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좀 더 걱정인 것은 이런 계란에 해주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뿐만 아니라 예. 수산물이나 다른 농산물 다양한 곳에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해주는데 예. 이런 데까지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불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무척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왜 이런 인증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환경 쪽에서 예. 더 많은 이 기준치 초과한다든지 불법 농약을 쓴 것이 나왔는지 제도도 검토도 필요하지만은 예. 그런 인정해주는 민간 기관이라든지 민간에서 인증을 합니까? 제도 자체는 이제 정부가 하는 제도인데 예.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군요. 예, 민간에 이렇게 해주는 기관이 한 60곳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계 농가 가운데 예. 전체 양계 농가 가운데 70%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대요. 전 이거 처음 알았어요. 70%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지 몰랐거든요. 지금 드러나는 상황들 보면 이게 제대로 인증이 된 건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된 건지 아주 의심스러워요. 예, 이번에 드러난 게 안 됐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조사 감사도 필요하지만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그러다 보니까 선량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친환경 농사 지어오신 분들, 농장 운영해 오신 분들까지도 피해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옥석 가리고 제도적 정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센터장님,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양계 농가 하나를 연결해서 제보를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당국에서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식이 아니라 마을 회관으로 달걀 한 판씩 샘플로 가져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가들은 옆집의 것을 빌려다가 내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조사하는 것은 검사 조사의 기본을 갖다가 망각한 그런 것이죠. 이게 무작위로 가서 미리 연락하지 않고 현장에 가는 것이 우리가 상식인데. 당연히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었.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지금 처음에는 우리는 뭐 국산 계란에는 이런 그 살충 성분이 없다 이랬다가 또 드러나고 예. 한두 곳이 아니고 예. 또 친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 또 이렇게 드러나고 하니까 불신인데 뭐 또 이번에 검사마저도 이렇게 부실하게 상식을 벗어난 그런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자꾸 불신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전수조사를 너무 빨리 끝낸다 해서 이거 뭐 밤새 아주 그냥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신속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거 전수조사 제대로 된 건가? 32곳이라는 거 믿고 넘어가도 되는가? 또 이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메르스 때도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환자가 발생한 그런 의료기관 병원 이름을 엉터리로 발표해가지고 또 문제가 또 정정을 하고 문제가 됐죠. 그랬었죠. 이번에도 문제가 된 그 산란계 그 양계장도 엉터리로 발표해서 또 정정하고 또 정정을 계속하는 것들. 부처 간에 또 손발이 맞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됐는데 충분히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 대란 이것을 떠올리기 충분한 사건입니다. 뭐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문제의 양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부가 대처하는 모습 보면 여전히 허점 많은 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씀이세요. 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신속하게 이렇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사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정확성을 기한다든지 또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이것이 또 우리가 신뢰를 위해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입니다. 사회안전소통센터 안종주 센터장과 살충제 달걀에 대한 궁금증들 짚어보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질문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달걀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먹거리까지 우려된다는 이런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선 지금 산란용 닭에만 살충제 뿌리지 식용닭, 육개에는 뿌리지 않았다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 뭐 물론 정부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육교에는 뿌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 육교에는 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 당국의 발표 자체가 예. 육개는 뿌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뿌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체 육개 농장을 다 일일이 조사하고 예. 육개에 있는 닭의 여러 가지 이 닭고기에 혹시 이런 살충제 성분이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닭이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산란계 닭만 계란 난 닭만 기생을 하고 육개는 기생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뭐 30일 되면은 닭은 바로 육개는 잡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 한 달 내지 두 달 짧은 기간에 이제 길러서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통닭이나 이렇게 이제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닭 가운데도 7월달, 8월달에 큰 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1년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 닭에도 진드기가 기생을 부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농가에 따라서는 진드기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갖다가 뿌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사를 철저히 전수를 다 한 뒤에 없으면 알겠습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겠죠. 육개는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등식도 지금은 의심해봐야 될 단계다. 이런 말씀. 청취자 김종필님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 양식 수산물도 걱정입니다. 양식 수조 안에 항생제를 푸는데 이 항생제 지금 적정량을 쓰고 있는 건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뭐 항생제 쓰는 것 자체, 허용된 항생제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고기도 양식할 때 대량으로 이제 밀집 그런 사육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부딪힌다든지 하면 몸에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감염병이 돌아서 물고기 전체가 이제 죽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데요. 쓰는 양이라든지 또 나중에 출하하기 전에 뭐 일주일 열 전에 못 쓴다 이렇게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출하 직전에도 이렇게 이 항생제를 쓴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부분 기회에 우리가 닭뿐만 아니라 소, 돼지나 오리 혹은 또 양식 물고기에까지도 이런 유해한 항생제, 잔류 항생제라든지 잔류 살충제나 합성 항균제, 심지어는 성장 촉진제 이런 것도 있는지를 한번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1297님이 또 비슷한 맥락의 질문 주셨어요. 매일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도 한번 위생검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점검할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콩나물도 이제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있죠. 있죠. 성장 촉진 겸 이제 여러 가지 콩나물이 이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예. 많은 게 썼다가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문제가 전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었던 이 독해 발등을 지키다 보니까 예. 그런 것까지 과거를 떠올리면서 옛날에 이런 게 시끄럽건데 혹시 지금은 그대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불안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크세요. 소비자들이 예,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예, 이번 네. 기회에 확실하게 좀 조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을 많이 써서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없는 거라면 이건 남에게도 팔아서는 안 되는 건데 자본주의 논리 앞에 양심을 팽개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 씁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시민단체입니다. 사회안전소통센터 안종주 센터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0045님이요. 저 네. 전주 사는데요. 전북은 이 달걀이 하나도 걸린 곳이 없더군요. 아, 그래요, 전북은?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뒤에 반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 왜 그러냐라고 여쭸더니 네. 전수조사가 혹시 엉터리로 돼가지고 안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 더 특히 신경 써서 안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너무 불안해하거나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전수조사가 다 그렇게 뭐 전국이 다 엉터리로 됐다 이런 건 아니고 맞아요. 곳곳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정부도 좀 이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좀 이제는 차분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그러게요.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생각 들고요. 지금 제보가 5959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저기도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막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어떤 업종이라고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섣불리 얘기할 부분은 아니어서요. 다만 여러분의 제보는 다 접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간 가죠.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8주기입니다. 예. 이 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이른바 진보 진영 인사들이 다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8주기 맞아 한자리에 모이는 진보 진영.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뭐 다 오는 거고 네. 보수 진영의 지도자들도 다 참석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이해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안철수 당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 안희정 충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김대중 전 대통령 통역으로 외교에 첫 발을 내디뎠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비겸 행안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를 비롯해서 한 2천여 명 정도의 추모객이 참석한다고 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모이는 거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8주기에 모이는 사람들.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김대중은 없다입니다. 아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인간의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DJ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DJ 정신. DJ 정신이 뭡니까? 민주주의, 평화, 햇볕 정책. 특히 민주 진영이 통합하라는 겁니다. 분열되어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로 모여라. 그래서 정권 교체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십시오. 민주개혁 진영에서 DJ 정신 제대로 구현하고 있습니까? 햇볕 정책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땅바닥에 나뒹 굴고 있습니다. 평화 정착, 남북 대화 얘기는 정말 쏙 들어갔거든요. 이 북미 간 말폭탄에 대북 강경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만 오히려
개혁 민주진영에서 많이 나오고도 있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는데 햇볕 정책에 공과 과가 함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대선 무렵에 나왔었죠. 네. 그래요. 또 DJ 유언이 뭡니까? 진보진영 통합하라는 거예요. 예. 이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분열된 신세입니다. 툭하면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국장 때 참석한 DJ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권양숙 여사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던 DJ 모습. 예, 예. 그러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안타까워했는데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연설했던 그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만일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명 문상객의 10분지 50만이라도 그럴 수가 없다. 소리를 냈다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상객의 10분지 1이라도 노 대통령 살아있을 때 행동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 전 오래간만에 DJ 목소리 들으니까 왠지 가슴이 저릿저릿한 느낌도 울컥하죠. 드는데요. 예. 예. 과연 그 자리에 모인 이 갈라진 진보 진영 인사들, 이 고인 앞에서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오늘 추도식에 모여서 무슨 생각을 과연 할까? 전 참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DJ 후계 정당을 자처하는 분들, 김대중 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김대중 정신은 있는가?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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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쓴 책 제목도 운명이기도 한데요. 예, 예. 그것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뿔이었었죠. 일란성 쌍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비록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운명처럼 얽힌 관계다.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운명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내용을 보면요. 노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DJ와 운명처럼 얽힌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 대통령도 역시 사실은 한때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DJ가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범야권이 대통합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친구와 존경했던 DJ 2명을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운명을 피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정치 시작해서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금은 이런저런 명분으로 좀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운명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피가 사실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든 흡수든 귀환이든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이 수구초심의 심리 때문에 서로 기웃거리며 돌아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운명이다. 네, 과연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 자력이 강할 것인지 아니면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할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통합이란 말을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안에서는 계속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이 좀 그렇기도 현실이 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밀어내는 힘도 상당히 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뿌리인 건 맞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어른이 없다입니다. 어른이 없다고요? 과거에는 현실 정치가 혼탁하거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때 DJ처럼 훈계해주는 어른 같은 존재가 있었거든요. 죽을 듯이 막 싸우다가도 극적으로 또 그래서 타협하기도 하고 또다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어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묵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의 어른이 좀 부족해요. 정치인이 막 이렇게 엇나가는 것 같으면 가서 또 야단도 맞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나 문익환 목사 같은 분,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양쪽에 다 없는 것 아닐까. 어쩌면 참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어른이 없는 세상이라는 마지막 행간까지 김성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김소희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제대로 일해주세요 하셨어요. 김성진님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양심이 안녕한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달걀 업체만 그 업계만 우리가 탓할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떤가 돌아볼 때입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아동수당, 아이당 현금으로 10만 원, 기초연금, 노인당 25만 원, 건강보험은 전 질병에 적용.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쏟아집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 더 받는다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요. 문제는 돈이죠, 돈. 이 돈을 과연 다 어디서 조달할 건지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건데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에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만나보죠. 한 달 만에 돌아온 월간 정청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청래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사라졌는데 한 달 만에 보니까 정말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예, 정치권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교수 만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이 나온다는데요. 과연 서울에서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할 얘기가 4권 안에 다 안 들어갈 정도라고 하네요. 예, 유홍준 교수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내년 7월부터는요. 만 5세까지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도요. 지금 매달 20만 원에서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산타클로스냐, 왜 이렇게 퍼주기만 하느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돈입니다. 재원. 예, 과연 가능한 건지 주무부처 장관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일 바쁜 장관 중에 한 명이시라면서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3가지 큰 문제가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이게 내년 7월부터 시행이고 아이당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아이 2명인 집은 20만 원, 3명인 집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대신 연령 제한이 있어서 5살 이하 아동이 2명이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만 5세 이하. 부모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전혀 관계없이 아이들 연령만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이 되는 걸 텐데 효과를 봐가면서 그 금액이 더 늘 수도 있나요, 장관님? 예,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좀 더 높은 나이까지 18세까지 끊는 다른 나라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는 향후 재정 여건하고 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저출산 완화가 얼마만큼 되는지 정책 효과를 감안해서 대상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 대상을 더 확대할, 그러니까 만 5세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뭐 언제 될지 아직 미리 예단은 못하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시일이 걸리니까 그걸 봐가면서 금액도 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무상보육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거는 현금 지급은 현금 지급대로 하고 두 가지가 다 시행되는 건가요? 예, 그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상보육은 아이들에게 돌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돌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비용을 지원하는 핵물 지원 성격이고요. 그렇죠.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보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활비를 이제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성격이 많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 들었습니다. 아동수당. 근데 이제 장관님 결국은 돈이 문제입니다. 돈. 문재인 정부 5년간 아동수당으로 들어갈 돈이 13조 4천억 원. 지금 무상보육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 돈 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동수당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거는 이중수혜 아닌가.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설사 마련이 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다 이 세금에 대해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시급한 문제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리고 이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다른 선진국애들 이거 뭐 복지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급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의 경제적 뭐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사실 저희들은 그 재정적인 것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조 4천억 원 다 준비 마련할 방법은 있는 건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충당이 가능할까요? 일단 정부가 이제 지출 구조를 좀 예. 조정을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1조 정도를 지출을 좀 아낄 생각이 다른 분야에서 아껴서 끌어다 쓴다. 예, 그것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약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설계했습니다만 그 총 예산을 5년간에 178조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예. 아동수당은 그 178조 안에 들어있는 한 정책 아이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적인 설계는 면밀하게 다 갖춰주었었고 당장 그 재정당국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협조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근데 이제 저출산의 효과가 뛰어나다면 뭐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만 5세까지 월 10만 원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더 낳을 집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교육비 문제, 뭐 맞벌이 양육 문제 이런 게 그대로인 상태에서 10만 원 더 받자고 출산할 가정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1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어불성설이다. 10만 원, 예.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갖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장관님. 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전화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다가. 예. 예. 다시 좋아졌습니다. 예. 예, 핸드폰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10만 원 때문에 아이 낳을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인센티브 되겠지만 10만 원이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기대하지 않고요. 예. 그보다는 우리가 저출산을 가져오는 어떤 원인들 근본부터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직장이 안정돼야 되고. 그렇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면 훨씬 아이를 갖고 싶은 의욕이 높아질 것이고 또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제 대책의 한 부분으로서 아동수당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이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늘어나면은 출산율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수당 하나 때문에 낫진 않겠지만 다른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면 이것도 효과를 낸다는 어떤 다른 나라의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가족 투자를 좀 확대했더니 합계 출산율이 0.7에서 0.9명 증가되었다는 그 장 클라우드의 연구도 결과가 알겠습니다.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거기다 맞벌이 양육 문제 전혀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종합적으로 될 건지는 좀 의문인 상황에서 아동수당부터 준다고 하니까 재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는 걸 일단 전해드리고요. 기초연금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20만 원을 25만 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30만 원으로 올린다. 이거는 전 노인에게 지급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죠? 예, 하위 70%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하위 70%까지.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환수 조치를 합니다. 환수 조치하는. 그냥 환수 조치만 하는 건가요? 뭐 징계도 있습니까? 약간의 징계가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부당 지급된 것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을 보니까요.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소득하고 재산을 합산해서 만든 기준액인데 단독 가구면 119만 원, 부부 가구면 190만 4천 원 매달. 이게 맞나요, 이 기준이?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게 한 노인의 70%. 이것도 뭐 취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역시 돈 문제. 5년간 22조 5천억.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이미 그 178조라는 총액 5년간의 소요 재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이미 그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2조 5천억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재정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동수당,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대폭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보에 들어가는 돈도 5년간 36조입니다. 그럼 아동수당 13조, 노인연금 22조, 건강보험 36조. 이걸 다 36조에 30조 6천억. 30조 6천억. 예, 30조. 예. 이걸 다 감당 가능하겠는가? 좀 종합적으로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참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마땅히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서 공동으로 이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건보에 있는 한 20조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쌓아놓은 돈 사용을 20조. 하고, 예. 예, 20조 6천억이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하고 한 11조 정도를 건보에서 쓸 생각이고요. 예. 이미 정립되어 있는 기금에 쓸 생각이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매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건보 수익률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지금까지는 늘 해왔지만 좀 부족하게 지원을 해왔는데, 예. 정부 부담금 그 부분을 저희 이번 정부에서는 아주 충실하게 해서 또 건보 재정을 좀 튼실하게 만들고, 그 지난 한 10년간 건강보험료가 평균 한 3% 내외 이렇게 쭉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매년. 대략 그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 30조 6천억 정도는 예. 충분히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뭐 그렇게 이제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쌓아놓은 돈, 흑자 본돈 예. 20조 원을 지금은 이제 써버릴 수 있지만 이게 예. 계속 흑자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보험을 대폭 확대해버리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 5년은 버틴다고 쳐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계산으로는 그 쌓여있는 20조 원 중에서 한 21조 중에서 예. 11조 정도만 이번 5년 내에 쓰고, 예. 5년 뒤에도 10조 원은 여전히 남아있는 여유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그럼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예. 그 다음까지 지속 그 가능해야 할 텐데. 예, 김현정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단기성 보험이라 그래서 예. 그에 들어온 수입으로 그에 쓰는 겁니다. 음흠.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쌓아줄 그 적립금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 돼서 한 4년간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었죠. 재정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그렇죠. 있었죠. 예. 그래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은 그게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에 들어온 수입으로 그에 쓰는 것을 수지를 맞추면 되는 그 단기성 보험이라서 예. 우리가 5년 뒤에도 10조 원의 기금이 쌓이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안정되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게 가능할까? 이거 확대 적용할 경우에는 또 적자로 돌아서는 건 아닐까요? 단기성 그 지금도 적자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출도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또 그 지출을 가능한 적재적소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만들고, 그런 노력이 또 저희 보건복지의 몫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취지가 좋으니까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나와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정책들을 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이 들 것 같아서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야권에서는 이게 혹시 내년 지방선거용 아니냐,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이미 제도 설계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근데 기초연금을 내년 4월에 인상하는 것은 기초연금이 매년 4월 달에 국민연금 인상과 맞춰서 해왔기 때문에 그 4월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올해 연말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 전산 시스템을 짜고 해서.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 내년 7월에 지급할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용 아니냐라고 묻는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지방선거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죠. 하지만 야당은 그렇게 계속 묻고 있더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들어봤고,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장관님. 지금 발표하지 않은 정책들 중에 혹시 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복지 정책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 가능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도 하고 돌봄을 하려고 그러고요. 치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강력한 이제 저출산 대책에 좀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서비스 핵심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곧 이제 발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의 맥락을 짚어보고 한 달 뒤를 예측해보는 시간, 월간 정청래. 또 이 시대의 참예언인 자칭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오늘은 앞에 안 붙이시네요. 이 시대의 참. 너무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오늘은 자제하고. 네. 지난달에 오셨을 때, 정치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거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뭐 제보 조작 사건으로 그 당시도 어렵긴 했지만, 네. 그땐 자중질환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자중질환에 빠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원래 전쟁에서도요, 이기면 공다툼, 지면 책임 전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국민의당은 거기에다가 이제 제보 조작 사건까지 이제 휘말리다 보니까 예. 각자 해법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노선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중질환은 뭐 예측이 됐었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은 컨벤션 효과 나타나야 되고 뭐 네. 이래야 될 때 네. 오히려 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은 명분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당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 이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하는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수할 때는 안 철수하고 안 철수할 때는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아우,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소멸하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건 나 개인의 이득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은 때인데 네. 당을 위해서. 당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이 수습될 수도 있는데 그 해법은 달랐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는 가장 안철수스럽지 못한 그 결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본인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 예. 어떤 결기 있고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예, 그 얼굴 예. 표정과 목소리를 봤을 때 좀 이상할 만큼 이렇게 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뭐 얼음을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두만강을 건너서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10월 26일이 이등방문 저격한 날인데 네. 그때 두만강에 얼음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야 계셨고 예. 거기서 이미 활동하셨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만주로 알겠습니다. 간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따로 확인 좀 해볼게요. 네네. 어떤 게 사실인가. 네. 여하튼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네. 건데 당 안에서도 물론 반대하는 분들 계시지만 안철수 후보의 소신은 아주 강합니다.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서도 가능성 열어놓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그 자체가 본인을 셀프 디스 하는 거예요.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예. 서울시장 출마에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 그 셀프 디스고요. 설령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때는 본인이 그 오케스트라의 감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축구 감독처럼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운동장에 가서 뛰겠다. 그것도 당의 모습이 좀 우스운 꼴이죠. 아니,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당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이 가장 좋다는 판단이 서면 그러니까 당의 요구가 있으면 그땐 나가겠다. 자, 그럼 나가면 네. 당선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 하고 또 대선 나갑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뭐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아니, 본인은 대권이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갈짓자로 이렇게 안 가는 게 좋죠. 서울시장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또 단정적으로 그러시면. 네네. 해보지도 않았는데. 원래 선거라는 것이 네. 당 지지율 플러스 뭐 개인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을 놓고 예.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그래도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1% 있겠다. 네. 굉장히 단정적으로 좀.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세요. 국민의당, 남의당 뭐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미요. 예. 그래서 당 대표의 전당대회 이후에도 예. 아마 자중질환은 계속될 것 같고. 분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것은 지방선거까지 어찌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감정의 골이라는 것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보고 우리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파티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파티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서로 얼굴을 돌리면서 너와 나는 괴로워하네. 누가 부른 거예요? 조용필. 조용필. 가수 조용필의 눈물의 파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린 적이 있지만 서로가 괴로운 표정을 말없이 보고 있겠지. 조금만 불러주세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우리 인사만 하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네요. 뭔지 알겠네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파티가 잔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눈물의 파티, 눈물의 잔치, 눈물의 정당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은유적으로 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네, 거는 그렇습니다. 당 안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의 어쨌든 서울시장 이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이야기한 출마론이 민주당도 좀 흔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후보들 사이에서 좀 동요가 있다. 준비하고 계신 그런 건 분들 전혀 사이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요? 아니 박원순 시장이 출마할 것 같은데 네. 3선 도전할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선거 때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 서울시장으로 정말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게 기정사실이 되면 네. 박원순 시장에게 암묵적으로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개인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당이 있고 정당의 후보가 있는 건데 예.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설마. 설마. 네. 설마 그건 아닐 거다. 민주당에 동요 없다. 네. 우리 다른 주제로 하죠. 자꾸 다른 정당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요. 또 다른 정당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정당, 야당의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그러면은 민주당 얘기하고 갈까요?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지방선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당 지지율 한 50% 되죠. 네네. 대통령 지지율은 최대 81%까지 나왔더라고요. 84%까지. 4%까지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1위가 YS였거든요. 예, 83%. 근데 최근 YTN 여론조사에 보니까 예. 84%까지. 그래서 역대 최강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면 야당들은 상당히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큰 걱정 안 해요, 지방선거? 왜 안 하겠습니까? 해요. 네, 걱정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좀 덜 하고 있는 건가, 야당에 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미애 당 대표가 이제 다른 당은 혁신위원회 이렇게 예. 세웠는데 저희 당은 정당발전위원회 이렇게 예. 만들어서 권리당원 배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요.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서로 나가려고 해서 거기에서 그 조정하는 게 골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뭐 출마 자유는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경선이란 또 민주적인 절차 과정이 있으니까. 예, 예. 네.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당 상황 아주 좋지 않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합칠 수 있는 당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합치지 않겠는가. 적어도 연대까진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합친다 아니다. 연대한다 아니다. yes or no로. 제가 봤을 때는 연대 불가. 능할 것이다. 예.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공간은 예, 당의 예. 지지세라든가 당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또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 다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가장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공간에 예. 그 기회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지지율 뭐 4%니 5%니 이런 지지율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그냥 선거 치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 한 명도 못 낸다. 이러면 국민의당은 정말 흔들흔들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특히 예. 호남 같은 경우는 예. 지방선거 후보들이 당의 간판보다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벌써 그리고 이제 여러 지방들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입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다른 당이 있다가 탈당하고 예.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입당하는데 그걸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오히려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래서 합칠 가능성도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겉으로는 연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예. 특히 바른정당 같은 경우 2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안으로는 내심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고 싶어하는 흐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네, 바른정당이.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민주당과 합치자는 뭐 그런 의견이 뭐 벌써 이제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 자체가 존립이 위기가 오니까 예, 예. 그걸 또 애써 또 터지는 뚝을 막으려는 이런 또 흐름도 있고 예. 복잡한데요. 어쨌든 지방선거까지는 각 야당이 이렇게 저렇게 가겠지만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오히려 그 후가 그 후는 바로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 국민들이 해 주시는 거죠. 4년마다 총선 때 그렇죠. 의석수를 가지고 정계 개편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의외로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방선거 전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각자 치르고 그 후에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이 될 거다. 네. 그 후에 뭐 연대되고 통합되고 없어질 땅 없어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근데 그것이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지방선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는 그렇지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청취자 질문도 들어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수 있다 이런 시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전에도 시그널 벌써 아닌가?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예. 다시 합류한 합류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 명분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안전한 우산이 낫겠다 국민의당보다는 저는 그래서 그 틀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들어가신 분들도 뭐 좀 뻘쭘한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명분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것보다는 내심으로는 예. 자유한국당에 다시 복귀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결국은 명분인데 명분. 네.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 명분을 주느냐 아니냐 요게 문제가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불가능은 아니네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좀 상황 봐야 되는 상황. 월간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네. 예. 자유토론에 가까운 증문즉답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종의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손을 기자들이 드는데 한 명씩 들어요. 짰다는 얘기죠. 근데 어제는 뭐 다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형식이 너무 좋았고 네. 그것도 역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자들이 손 떠는 거 보셨어요? 어제 뭐 많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떨리는데 대통령님은 안 떨립니까?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가져온 현상이라고. 자신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고마워요 문재인이 키워드 실검을 1위를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몇 시, 한 10시부터 그랬던가요? 네, 실시간 검색어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검색어가 하루 종일. 대통령은 어제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밖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를 사려고 전국 거의 모든 우체국에서 줄을 섰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대기표 150번씩 받고 막 기다리고 몇 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저는 문재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전국을 지금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이 문재인 현상은 쉽게 꺼지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심리적 일체감, 심리적 연대감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문재인의 대통령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 내가 방어해줘야지. 근데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뽑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MB 이명박 전 대통령 뽑았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지지율이 뽑았다? 출렁거리고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교해봐도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종합부동산세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공격받고 정책에서. 세금 폭탁이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정책 최저임금이라든지 파리 부동산 대책 문재인 케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것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핀셋 부자 증세. 이것이 다른 지지율보다 높아요. 85% 이상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국민들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대보다 달라졌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잃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겠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촛불 국면 속에서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만든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팟캐스트 SNS에서 공유하고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행동한다. 지지와 연대를 하면서 행동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마워요 문재인이 인기 검색어 하루 종일 1위한 걸 놓고 오늘 논평이 나왔습니다. 야당 자유한국당은 여론 조작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80% 이상. 이것도 여론 조작입니까? 그게 아니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문재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자. 취임 100일을 맞아서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문재인 이것을 우리 실검으로 올리자. 그것은 누가 조직적으로 오다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 댓글팀이 출동한 그렇습니다. 거 아닌데. 이분들이 뭐 돈 받고 댓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 알겠습니다. 네. 예, 월간 정청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뭐 그 정청래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수식어를 또 만들어서 막 보내주시네요. 요거 가실 때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예측을 가지고 오실지 오늘의 예측은 얼마나 맞았을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바깥에서 아까 그 눈물의 파티 제가 잘 모른다 그랬더니 잠깐 같이 들어보자. 노래를 준비했답니다. 네. 조용필의 눈물의 파티 들으면서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정청래였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6시간 35분.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랍니다.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 잠 부족하면 집중력 떨어지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여름 잠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 하나 주세요. 낮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제일 졸리죠.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렇게 잠을 쫓고 있어요. 해결이 돼요? 잘 안 되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많이 못 자죠. 하루에 뭐 5시간 이 정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근무를 끝나면 거의 일찍 끝나야 뭐 10시, 11시 이렇게 끝나는 친구들도 많고 몇 시간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다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죠.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수면 제대로 하는 것 같은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잘 모르고 있어요. 수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잠을 자게 되면 그만큼 이제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잠이 줄고 더운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좀 계속 뒤척이다가 잠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햇빛 들면 일찍 깨고. 직장인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 번화가에선 이른바 수면 카페가 인기입니다. 좀 낮잠 좀 자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스페인의 시에스타라는 거 아시죠? 네. 되면 좋죠. 솔직히 이상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를 좀 더 휴식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있으면은 좀 더 어느 직종이든 간에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많이 잘 필요는 없는데 잠깐이라도 잠을 자는 건 정말 건강에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거든요. 다들 좀 이렇게 잘만큼 자고 좀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업무량 같은 경우도 업무 시간도 정해서 야근 특별히 없이 정해진 시간대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잠 좀 잘 수 있게 모두 칼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칼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칼퇴근 참 좋죠. 하루 수면 시간 6시간 35분. 1년 노동 시간으로 치면 2069시간이랍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일하고 잠은 제일 적게 자는 나라.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잠이 좀 더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 한국인. 음향 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월간 정청래를 진행하는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속보 전해드립니다.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22일부터 8월 22일부터 미국이 아니라 서울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예,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미국의 USTR이죠. 무역대표부가 합의를 했답니다. FTA 특별회기를, 그러니까 재협상 말하는 거죠. 특별회기를 8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조금 전에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개최 장소를 가지고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디서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개최국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보죠. 복지부 장관과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6967님. 아이가 자랄수록 교육비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무상 보육보다도요, 차등 보육을 실시하고 현실적인 맞춤 정책을 실시하는 게 더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 주는 것과 어린이집 무상 보육만으로 정말 저출 출산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동수당만으로 애 낳을 사람은 없다라는 의견. 박균미님은 아동수당 주고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그게 나라죠. 국정농단 사태처럼 이런 일당들이 빼돌린 돈 이거 제대로 쓰여졌다면 지인작에 다 됐을 복지다.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노승성님은 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의료보험이 확대된다든지 복지 혜택이 늘면 비용 부담을 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리느냐, 이제 이게 또 문제겠죠. 1324님은 아동수당이 문제가 아니라요. 신혼부부들 주택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예, 해결할 거 참 많습니다. 직장 문제, 집 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도 서울, 여러분들께 서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홍준 교수가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의 서울편을 출간합니다. 문화유산 답사기와 서울, 도시 서울, 이게 뭔가 어색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로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오늘 화제 인터뷰 유홍준 교수와 함께 잠깐 서울 탐방을 해보죠. 명지대 유홍준 석좌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교수님 고향이 서울이시라고요? 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30번. 청운초등학교 예. 나오고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종로구에서 보냈습니다. 종로 토박이시군요. 네. 아니, 사실 이제 유홍준 교수 하면은 도시 서울 출신은 아니실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아무튼 고향 이야기라서 어느 때보다 더 애정 가지고 쓰셨을 것 같아요, 이번 서울편. 근데 그 고향이기 전에 네.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서울이 갖고 있는 그 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상, 예.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처음에는 그 궁궐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예. 네. 그 우리나라 서울이 궁궐의 도시예요. 궁궐의 도시요? 궁궐이 5개가 있어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경희궁까지 5개면은 많은 겁니까, 이게? 많죠. 세계 어느 도시에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궁궐이 5개나 되는 한 도시에 5개나 되는 도시가 없어요? 없습니다. 중국 이런 큰 나라도 없습니까? 없지. 다 떨어져 있죠. 그렇군요. 북경이 자금성 말고는 저 이화원이라고 하는 별거 없죠. 근데 교토는 정원이 14개 심사 3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묶어서 등재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수저우, 소주라고 하는 곳은 거기에 졸정원, 유원 등 9개의 정원을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어요. 예. 그래서 교토는 사찰의 도시, 수저우는 정원의 도시라고 아주 강하게 그 무슨 캐치프레이즈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은 진작에
5대 궁궐을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군요. 아니 사실은 네. 이제 서울에 저도 뭐 쭉 살아온 네. 사람입니다만 네. 궁궐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5개나 있다는 게 그렇게 귀중한 가치인 건지 잘 몰랐거든요. 궁궐은 왕이 살던 지배층의 유산이 아니고 예.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그 시대 문화의 정점은 궁궐 문화예요. 왕실 문화죠. 정점은 그 말씀은 이제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왕실 문화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자랑과 사랑으로 썼습니다. 반면에 서울편을 네. 쭉 정리하시면서 이거는 이런 대접받을 문화유산이 아닌데 참 안타깝다 하는 거. 아직 종묘가 갖고 있는 그 건축적인 거는 세계 건축가들이 다 놀라는 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시라이 세이지라는 일본 유명한 건축가가 서양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으면 동양엔 서울에 종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면 동양엔 종묘가 있다. 종묘가 있다. 네. 와. 그 건축가들이 그러죠. 건축으로 이와 같이 정밀의 공간을 창출한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그렇군요. 기적이란 표현까지 씁니까? 그러네요. 저력이 있어요. 그나저나 교수님.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이 처음 발간된 게 언제죠? 93년이요. 25년 전. 와, 25년 됐어요, 벌써? 네. 처음 글 쓸 땐 40대였지만은 지금은 제가 60대잖아요. 그러시죠. 40대는 아주 팔팔거리면서 막 비판하고 그런 맛에 쓰는데 지금은 이번 책은 10권 제목이 유주학선 무주학부래요. 대원군이 도장에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술이 있으면 신선을 배우고 술이 없으면 부처를 배우겠노라. 그런 거예요. 망고강산이다 이거죠.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런 그 허허로움,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맥이 없는 거는 아니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몇 권까지 나올까요, 책? 모르죠. 그건 나도 내가 몇 살까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정 씨. 아유, 선생님. 그게 문제예요. 계속 쓰셔야죠. 아니, 아침 6시에서 11시까지 이 시각에 하는 거가 다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육체적으로 좀 힘든 게 있으니까. 그전에는 뭐 체력이. 이러면 점심 먹고 또 하고 저녁 먹고 또 했는데 어쨌든 중국 답사기를 제가 쓰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쓰긴 해야겠고. 그거 생각하시면 건강하셔야겠어요. 건강 잘 지키셔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그렇죠. 그나저나 지금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이전하는 것에 키를 잡고 계시잖아요. 키를 잡았다고 해도 하여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나에게 총괄위원장을 위임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 일이 그냥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정부청사로 나온다 하는 그런 이전의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고 이 광화문 광장과 함께 이쪽의 전체 문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7개 부처가 그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작업입니까? 행정부, 국토부, 문광부, 문화재청, 또 경호실, 이 경찰청 전부 다 그 합의가 돼야 되는데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그 일의 범위와 모든 저 방향이 얘기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아니면 최소한도 이달은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분명히 2019년에 이전하는 것만은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그건 분명. 그건 틀림없는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온 거는 다 추측이고 명확한 건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고 분명하게 이전은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달 말에는까지는 아마 그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전체 청사진을 제시를 할 것이다.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여야지
옮겨야죠,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 올리는 거다, 오히려. 네. 그렇게 따지느냐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 뭐 서울 이야기 오늘 많이 했는데 지금 전국 청취자들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왔구나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네. 이 가을에 여기는 한번 꼭 가보셔라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다면 끝으로. 기왕에 서울 왔으니까 서울 얘기를 하면 뭐 궁궐은 그냥 가봐도 되지만 이번에 저 두 번째 책에 써 있는 곳에 창의문 밖 자문 밖에 백석동천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를 했는데 백석동천이요? 백석동 거기가 창의문 바깥에 왼쪽으로 가면은 석파정 있잖아요. 흥선대원 있습니다. 석파정. 네. 그거의 맞은 짝 산자락에는 아주 유명한 그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30년대까지 있다가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청와대 경호실로 구역이 돼가지고 그냥 묻혀 있었죠. 그래요. 네,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6개월 동안 청와대에 유폐돼 있었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맨날 책만 볼 수 없고 해서 청와대 주변 여기저기 가다 이 희한한 곳을 보고 문화재청장 된 다음에 저보고 여기가 어떤 곳이냐고 저도 몰라서 조사를 했더니 아주 그 허도사라는 연객 허필이라는 분이 살다가 나중엔 추사 김정희까지 별장으로 갖고 있던 곳에 폐허로 남아있는데 주춧돌하고 연못에 정자 기둥만 남았는데 야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구나 하는 그 실백자에다가 돌석자고 동천이라고 하는 거는 신선이 사는 곳이 같아요. 그런 의미로 백석동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찾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가보세요. 우선 김현정 씨가 가보세요.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이거 뭐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감탄했고 유홍준 교수님도 숨겨진 곳이다 추천할 만한 곳이라면 이건 반드시 가봐야 될 만한. 정호승 시인이 마음이 울적하거든 폐사지로 가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고적하시거든 이 폐사지가 아니라 그 그윽한 신선이 살던 동천으로 폐 동천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괜찮네요. 절대로 실망 안 할 겁니다. 가을바람 맞으면서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깐 이 서울 탐방 아주 알차게 했고요. 선생님 건강 잘 지키셔서 전국지도 빠짐없이 다 그려주셔야 돼요. 아유, 네. 노력할게요.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유홍준 석좌 교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으로 돌아온 유홍준 저자 만났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간밤에 발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테러. 사망자는 13명 그대로인데요. 부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0명까지 늘었네요. 이들의 국적도 계속 확인 중인데 18개 국적, 최소한 18개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 사상자, 사망, 부상 합쳐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파악된 한국인 피해자가 없다. 한국인 피해자 아직까지 확인된 사람은 없다고 외교부가 밝혀왔습니다. IS의 소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 이 아픈 소식으로 이번 주 마지막 소식 전하면서 끝내야겠네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